형님 뉴스에 미국은행 파산했다 나오는데 월요일 우리나라 어떻게 나올까요? 인들아 이제 얘기할 겁니다. 지금부터 경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메르 경제사론 이야기 전에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제 암호화폐나 주식 동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인드라부터 지금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인드라가 먼저 말씀드리면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백만 원 물렸어요. 안 팔았습니다. 저는 단기는 어렵다고 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넉넉하게 보면 3월 달에는 어려울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뭐 바뀐 거 없습니다. 입장은 변한 게 없고, 그러나 그 4월, 5월은 계속 했잖아. 상반기는 좋다. 상반기는 좋기 때문에 5월까지는 괜찮을 거다. 저는 5만 달러, 예를 들면 비트코인 지금 2만 달러, 19,000달러 뭐 이렇잖아요. 5만 달러를 지르고 싶지만 올해 최고가는 저는 한 5만 달러라고 봤는데 요즘 사정도 안 좋으니까 4만 달러로 양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최고가는 저는 상반기에 찍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4만 달러까지 간다. 업비트 기준으로는 뭐 한 5천만 원? 대략 그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5천만 원. 업비트 기준 5천만 원. 상반기에 비트코인은 한 4만 달러.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어렵다. 3월 달에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훈수자님이 이제 미국 은행 파산 뉴스는 인드라가 이야기 드린 바 있죠.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죠. 뭐 블로그에서 파산 뉴스가 확정됐다는 것은 악재가 해소가 됐다는 얘기로 저는 흔한 얘기죠. 반영됐다. 이번에 그 금요일 날 나스닥이 폭락했잖아요. 그 비트코인 암호 시장도 폭락했습니다. 이걸 저는 상당 부분 반영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이제 차트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뭐 엘리어트 파동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초점이 그거더라고요. 하락이 1파, 2파, 3파, 4파, 5파인데 요번에 이 1파, 2파, 3파 이게 지나치게 길다.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저는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어요.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이번에 급하게 그냥 떨어뜨린 것들은 뭔가 흥미로운 점이 있다. 이것은 그 마치 저는 그런 현상을 해요. 비트코인이 28,000인가 29,000인가 초반에서 머물다가 보통 3천만 원이 이게 도달할 수 있을까 막 고민 때리고 있던 시점에서 3만 원 뚫어버리고 32,000까지 쭉 올라갔잖아요. 그랬을 때 3만 원 뚫고 3만 1,000까지 갔어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대다수 저항선을 3천만 원으로 본 사람 1차, 2차가 2,800만 원 선. 근데 그걸 다 뚫고 2,700만 원, 2,600원까지 이렇게 다 뚫고 한꺼번에 그냥 쭉 내려왔다 이거죠. 이거는 마치 비트코인이 3,250만원 최고점 찍을 때와 유사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때 인드라도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 어떻게 3,250만원까지 찍나 라고 생각했는데 3,250만원을 장중에 넘어버리니까 더 올라가나 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인드라 3,250만원에 50만원어치 샀다가 떨어지니까 팔았어. 곧바로 손해보고.
예, 한 2, 3천 원 손해 보고 팔았는데 지금도 좀 유사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당시에는 탐욕이었고 지금 공포였어요. 그 당시에는 10명 중에 9명이 다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듯이 지금은 공포 구간이에요. 예, 뭐 유튜브에 그 비트코인 전망하면 10명 중 9명이 더 떨어질 거다. 15,000달러, 14,000달러까지, 뭐 8,000달러까지 떨어진다. 이런 말 나와요. 예, 거꾸로 차트를 뒤집어 버리면 지금 그 4,250만 원에서 더 간다. 3,500만 원까지 간다. 라고 했던 얘기와 굉장히 유사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예측 불가능성이고 판단 여러분 몫이다 이거죠. 공부하시고 저도 부족하다. 좀 더 공부를 덜 했다는 것을 스스로 반성합니다.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조금 더 공부를 더 했다면 지금 현재 인드라 평균 매수가보다 비트코인을 저는 2,600까지 상상도 못했고 솔직히 한 2,700만 원, 한 2,850만 원 이 정도 선이 제가 가졌던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850만 원 정도로 생각했던 제가 공부가 부족했다는 거를 시장은 대응이에요.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납득이 가요. 저는 제가 부족했구나 이런 판단을 들고 자기가 뭐 어쨌든 저는 뭐 확증 편향 늘 경계하면서 하락할 원인, 상승할 원인을 여러 가지로 보는데 이번 3월달은 어렵다. 그러나 인드라 볼 때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3월달은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1월달에 코인이 먼저 튀어나갔듯 아마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거 신호가 있다면은 암호화폐 시장부터 먼저 치고 나갈 거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적으니까. 원래 내려갈 때는 시장이 작은 게 더 많이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나스닥에 비해서 암호화폐 시장은 뭐 시장 규모가 자체가 1조 달러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반응은 암호화폐 시장이 더 빨리 보고 암호화폐 시장 그러니까 튀어나가면서 이렇게 나스닥이 가면 주시장도 간다. 한국 주시장도 갈 거다. 근데 한국 주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또 빠른 시장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구비원이 만들어 놓은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먼저 튀어나갈 수도 있다. 근데 당분간은 그 박스권이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박스권이거나 아니면 약간 지금보다 더 제 그냥 부족한 전망은 세 가지죠. 치고 올라가거나 박스권 약간 기술적 반등 한 다음에 좀 떨어졌다면서 현 가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왔다 갔다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좀 조금 더 떨어진다든가 그렇게 보고는 견해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대략적으로 당분간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눈치껏 올라갈 거다. 바닥은 모르고 다만 이제 뭐 다음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CPI 발표가 있죠.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파월 의장의 초점은 실물 경제에 있습니다. 실물 경제 특히 중요한 것이 임금 고용 문제예요. 고용 문제. CPI 물가지만 물가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임금과 고용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연준의 역사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날 설명했죠. 고용, 그 다음에 물가, 그 다음 2000년대 이후에는 성장.
다 이슈가 주된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왜 수십 년 동안 저금리였나 2000년대 이후에 성장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드렸고 9번론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향후의 문제는 부채가 문제가 될 것이다. 부채와 이자율. 이게 근데 이건 성장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부채와 이자율은 아직까지 크게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넘어가시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여태까지 연준의 입장은 늘 강조했지만 대체로 옳았다. 파월과 연준 의장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포워드 가이던스 통해서 당근과 직직을 주고 있다. 이번에 시장에 일부 은행의 파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지난 10년 전에 리먼 사태와 같은 것이 또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 받았다. 그리고 이 은행들은 이런 군소 은행들의 파산은 불가피하다. 필요하다. 불가피하면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절하고요. 예를 들면 암호화폐 시장에 FTX 파산했잖아요. 그런 것 같다. 파산할 거래소, 파산할 은행은 파산해야 하는 것이 자유 시장 경제의 이치에 맞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파산했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회계가 투명하고, 그 다음에 재원이 다양하고 포트폴리오 잘 짜고, 그랬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근데 너무 수익만을 고려해서 만약에 어떻게 그런 관리를 못했다면 망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죠. 여러분, 주식이나 암호화폐가 단기적으로는 어려운데 장기적으로는 좋다잖아. 이거 부정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나스닥의 미래 다 긍정하잖아. 특히 비트코인 반감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지만 나스닥도 마찬가지야. 인들아 이거 강조했잖아요. 반도체 사이클처럼 거기에 따라서 나스닥도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은 인들아 그거 강조했잖아. 나스닥도 2024년 2025년이 좋아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내년이 좋고 내후년이 더 좋아.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보면 암호화폐 시장은 올해가 좋고 내년이 좋아요. 그러면은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2019년 20년 작년 초까지 좋았던 이유는 뭐냐, 그거는 특수한 사례다. 특수한 사례. 뭐냐면 사이즈 페럼 그게 껴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좀 생각보다 더 많이 올랐고 암호화폐도 더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지난 반감기 때 나스닥도 적당히 올랐어야 되고, 제가 볼 때 비트코인도 6만 달러, 7만 달러까지 갔나? 6만 8천 그랬잖아요. 그건 너무 간 거고 한 많이 올라야 3, 4만 달러 그 정도가 적정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번 반감기 때 암호화폐는 한 10만 달러 최고가, 이번 반감기 기간 동안 올해 10만 달러가 얘기가 아니라 한 25년까지 이렇게 본다면 최고가가 한 10만 달러 정도면 만족해야지 그 이상 얘기하면 안 된다. 10만 인플레이션 감안하고 그러면 10만 달러 나스닥도 그 정도 오르는 걸로 만족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수준 정도. 한국의 코스피도 그 정도로 만족해야지 더 올라서도 안 됩니다. 문제가 심각해져. 폭락해도 안 좋지만 연준의 관점은 뭐 시장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지나치게 오르거나 증시나 암호화폐가 부동산이나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도 전 세계 중앙은행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전 세계 중앙은행이 원하는 것은, 연준이 원하는 것은 부동산도 적당히 오르고 적당히 내려지는, 예, 증시도 마찬가지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내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무작정 올라가는 것도 원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게 수메르 경제서로 인드라 국유본 국제유통자본론에서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금리 얘기잖아요. 저금리로 갑니다. 저금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고금리는 지금처럼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얘기를 인드라가 수메르 경제사론 국제유통자본론 관점에서, 네, 원론적으로 설명해보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그거죠. 예? 수메르 부채 네트워크가 대안이 될까? 예. 고금리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일시적이에요. 그건 필요한 일이에요. 지금처럼 한 번씩, 예, 잠깐 동안 해주는 거죠. 예. 근데 이거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예. 앞으로 양자 산업혁명 시대까지, 예, 쭉 저금리가 기조고, 가끔 가다가 지금처럼 필요할 때 고금리가 1년 정도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든영이 CPI 좋을 거라고 스포했어요. 좋다는 의미가 뭐죠? CPI 수치가, 인플레가 낮을 거라고 한 게 좋다는 얘기죠. 혹은 좋을 거라고 하던 게 뭐 어떤 거예요? 이든영이 좋다고 했으면은 CPI가 낮은 게 좋죠. 이든영 입장에서는 돈을 풀어야 되니까. 떨어진대요. 이든영이 또 급했구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연준 파월 입장의 핵심은 CPI 물가보다 고용 임금이 있어요. 특히 임금에서도 고용이 문제고, 실업률 청구, 그건 월별 통계는 인드라 그렇게 신뢰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 고용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 고용에서 중요한 건 임금률 둔화, 예, 임금 상승률 둔화. 인드라 빈부격차 증가율 둔화, 증가율, 이걸 중시하잖아 인드라가. 예, 성여령 정부 때, 문전비 때 역대 최고급이었던 빈부격차 증가율이, 예, 반쪽 노면이나 문전비만 정권 잡으면, 예, 대한민국의 빈부격차율이 역대 최대로 나오잖아요. 반면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성여령 정부가 들어서면 빈부격차 증가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지죠. 이게 증가율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임금 둔화율, 이게 제일 중요한 쟁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언급을 잘 안 해. 예, 고용이 더 늘어났다, 이런 얘기만 하죠. 임금 둔화가 더 중요한. 근데 이제 지금, 예, 임금 둔화 수치를 이렇게 싹, 예, 대충 때리기 위해서 이 은행 파산 소식이, 이것도 기다린 소식이에요. 다 이렇게 타이밍 좋게 딱 나온 거예요. 악재와 호재, 이걸 양쪽에 놓고서, 예, 현명한 투자자가 충분히 공부하고 판단하라, 이런 겁니다. 예, 인드라 말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어떤가 CPI가 그렇게 큰 요소는 아니고, 인드라가 이렇게 강조했듯이 파월 의장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우려들 있잖아. 은행 파산 위험도 있으니까 0.5p, 인드라 그냥 0.25 계속 강조했잖아요. 이거 7월에도 올린다. 네. 근데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로 이렇게, 네, 여러 가지 필요해서 한 거다. 네.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네. 인드라 강조했듯이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는 없다, 강조했죠. 이거 금리 인하할 거다, 이런 어떤 헛소리 듣지 마시고, 대한민국은 올 연말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내년부터 금리 인하는 해요, 미국도. 올해 안에. 그리고 김종아 왜 국제 유태자본론이라고 했습니까? 예, 고치겠습니다.
챗 GDP를 위해서 국제 유통자본론과 수메르 경제상원 주장, 향후 영구 채권 결제 기반 달러 중심 체제로 가고 양자 산업혁명 시대 도입기로 가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 CD와 암호화폐가 78대 22로 양분한 시대로 가고 양자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면 각국 디지털 통화 시스템이 세계은행 디지털 통화 암호화폐로 통폐합하는 세계은행 디지털 통화와 암호화폐 시대로 갈 것이다. 암호화폐가 필요한 것은 무늬만 탈중화합니다. 탈중화. 무늬만 탈중화. 실제로는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탈중화가 안 돼요. 탈중화가 됐다면 거래 자체가 힘들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 어쨌든 오늘날의 암호화폐, 이더리움 이런 양식으로 계속 암호화폐는 필요합니다. 22. 그러면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시장이 계속 점점 계속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단 지금 중국이 디지털 통화를 정치적 이유로 채택하는 건 굉장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맹꽁 C8의 가장 큰 실책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디지털 통화 중앙은행이 정치적 목적으로 한다면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민간은행의 자율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민간은행의 긍정성이라고 있다고요. 이런 민간은행의 긍정성은 중앙은행 현장에 할 수가 없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회사에 이사가 있고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뭐 대리가 있고 평사원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싹 다 없애고 사장하고 평사원만 있으면 얼마나 조직이 깔끔하고 멋있어. 좋지. 그게 말하자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시스템인데 그러려면은 사장과 평사원들만 있으면 그 중간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을 현 과학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과학기술이 없어. 없는데 만들어? 망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시스템으로 앞으로 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민간은행이 필요해요. 계속 지속적으로.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 양자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면 이제 민간은행이 하던 것들조차도 다 그게 섬세하게 시스템적으로 오늘 챗 GDP처럼 되기 때문에 감당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통화, 한국에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에 원화 쓰는 사람들이 어떤 돈 쓰겠어? 각국의 정부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 은행 디지털 통화를 쓰느냐 아니면 암호화폐를 쓰느냐. 왜냐면 자기 돈 안 쓰거든. 원화 안 쓰거든. 시민들이 암호화폐 쓰거나 세계은행 디지털 통화. 지금은 뭐 엘살바도르나 나이지리아 같은 데만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래서 세계은행 디지털 통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암호화폐가 반드시 필요해요. 78대 22로.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요. 당장의 자산 가치야 0이죠. 뭐 따지고 보면 다 폰지 사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웹3 이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건 아직 과학기술, 현행 기술로 많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금융자본의 어떤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애들이 뭘 모르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그냥 대통 당하니까 이런 것들 이번에 공부한 거지. FTX 걔는 그냥 정치권에 돈만 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게 얘가 생각이 짧고 공부가 덜 되는 거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얘들아는 수메르 부채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얘들아가 이런 영구 부채 결제 기반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한 거죠. 얘들아가 강조할게요. 두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자, 대항해 시대 때 콜럼버스나 이런 친구들이 자기 돈으로 배 사서 선원 사서 갔습니까? 아니죠. 돈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왕에게 가서 돈 달라 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부채거든.
그쵸? 이게 부채예요. 여기서 시작한 겁니다. 시장 경제의 최초는 시작은 유럽 경제에서. 근데 유럽 경제처럼 수메르에서 시장 경제가 최초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빚을 주는 것이 부채의 출발이 아닙니다. 부채의 대부사업은, 최초의 대부사업은 개인에게, 농민에게 생계용으로 고리대금을 준 게 최초가 아니라 사업용이에요. 대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업용이 있고 생계형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생계형에서 돈 되는 건 없습니다. 생계형으로 돈 주고 이게 생계형이 제대로 돈 갚은 적은 거의 없어요. 역사를 통틀어. 근데 사업용은 안 될 수도 있지만 되는 경우도 많아. 19번 안 되지만 한 번 잘 되면 그 9번 실패를 다 많이 하고도 남아. 사업용. 그렇죠? 그게 수메르 시대의 원정무역에, 원정무역 돈 필요하잖아. 응? 예? 아프간 가서 청금석 캐와, 뭐 저쪽 가서 뭐 레바논 가가지고 삼나무 가져와 배 만들려고, 뭐 지중해 가서 물고기 잡아와. 응? 원정무역 가야 되잖아. 자기 돈으로 하겠어요? 못해. 그 돈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가지고 있는 건 사원이에요. 그렇죠? 사원의 상징인 은. 다시 말해서 인드라 강조했던 이 은이라는 것은 달신난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메르 화폐 시스템이 자리 잡았던 것은 달신난나가 가장 인기가 있었던 때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채 시스템이 먼저예요. 화폐의 출발을 인드라가 했죠. 보관해서 시작했다. 네? 도시 국가 간에 각자 은이 있단 말이야. 이 은은 어떻게 막 왔다 갔다 해? 그냥 그러지 않고 처음에 그냥 보관 가지고 있는데 도시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은의 크기로 비교해서 네? 부채 시스템을 한 것이 확대돼 가지고 수메르의 화폐 시스템이 된 거죠. 밑에서 물물 교환해서 밑에서 올라간 게 아니라 먼저 커다란 단위에서 위에서 먼저 이런 것들이 부채가 먼저 시작됐고 점점 밑으로 해서 이 부채가 바뀌어서 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원정무역이 되면서 화폐가 필요해지고 원정무역에서 필요하던 돈이 그것이 점점 규모를 갖추니까 점점 물물 교환 시장에도 적용이 돼서 점점점 세켈까지, 원래는 달란트 수준에서 달란트보다 더 큰 단위로서 거래되던 것이 점점점 세켈까지 내려온 거죠. 처음에 세켈 만들어지고 달란트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제 추론에 따르면 달란트라는 커다란 단위, 다시 말해 5만원권 지폐가 만들어진 다음에 100원짜리 동전이 만들어졌다. 이게 화폐의 인드라가 추론하는 화폐의 기원이다. 세계 최초의 화폐는 수면에서 만들어졌다. 조개 껍데기 같은 건 화폐가 아니다. 제가 강조했죠. 이러한 그래서 이렇게 화폐의 출발, 시장 경제, 최초의 상인, 최초의 화폐, 최초의 이자, 최초의 대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고려한다면 향후 미래가 역시 다시 이렇게 이거의 혁명이라고 하죠. 서클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봄, 가을, 겨울처럼 커다란 봄, 가을, 겨울처럼 다시 수메르 어떤 체제의 어떤 부패 네트워크로 가는 방향이 순리다. 단 수메르 부채 네트워크는 원칙적으로 그 시대의 규모의 최적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지만 그 원리만 이해하면 된다 이거죠. 원리만 적용하면 오늘날 훌륭하게 영구 부채, 지금 석유 결제 기반 달러 중심 체제지만 이 영구 부채 결제 기반 달러 체제로 가는 것은 순리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수메르의 어떤 이자 시스템은 굉장히 합리적이었어요. 걔는 60지법 사용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뭐 60개월이 지나면은 그냥 부채를 탕감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도 다 사원에서 맨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개인 대부도 조선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맨 처음에 춘궁기 때 빌려주고 이렇게 추수기 때 받는 이런 양상으로 처음에 간 건데, 거기서 이제 점점 이자 개인의 고리대가 탄생하게 된 거죠. 고리대는 사업용 대출에서 고리대가 안 나와요. 생계형 대출에서 항상 나와요. 그리고 생계형 대출의 대부분은 원금 보전이 안 돼. 왜냐하면 빚을 지는 사람들이 사업할 목적으로, 돈을 불릴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당장 배고프니까 다 그냥 원금을 까먹기 때문에 갚을 여력이 없어요. 수메르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 동서고금의 생계형 대출은 항상 원금 보전이 힘듭니다. 유지가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록펠러 가문에서 관심을 가지고 뭐 이렇게 햇살 대출 뭐 이런 거 아이디어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건 록펠러 가문한테 많이 좀 보다 많은 창의력을 요구하시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드라가 오프로 이자 이내를 인드라 강조하는 것은 단지 켈빈주의, 아주 올바른 결정이었죠. 켈빈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이 오프로 이자,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리고 수메르 시대 때도 이 오프로 이자 이내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지금 긴가민가하고 있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역사적으로 이자율도 역시도 고금리는 원래 대출의 역사에서 엇나간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첫째쯤 이자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막스 관점에서의 이자율 운운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친구 막스는 여전히 좋아하고 친구로 생각하지만 막스의 노동가치론이나 막스 자본론, 제가 볼 때는 공상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자율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자율이 높은 것은 결국은 인플레이션과 연관된 게 이자율 아니겠습니까? 그럼 인플레이션은 인드라 뭐라고 했겠죠? 인간이 상상하지 못한 모든 경제 변수의 총합이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 인플레이션 규정에 따르면. 그런데 과학기술이 훨씬 더 발달하게 되면 계산할 것이 보다 되고, 오늘날처럼 계속 교환가치가 더 발전하고, 인간이 상상하는 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다 이렇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점 더 양자산업형, 챗 GTP 이런 인공지능이 점점 더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계산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다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이 사라진다 이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이자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체제를 강조했죠. 제3세계 투자의 신자유주의 체제의 장점이 뭐다? 제3세계 투자다. 제3세계 투자를 하게 되면 평평한 지구가 되죠. 나이지리아도, 태국인도, 저기 에콰도르인도, 피지인도 거의 뭐 대한민국 시민처럼 살아가는 시스템이 신자유주의 체제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시스템이 되면 더더욱더 이자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더 또 낮아지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 때문이에요. 음모론적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인구 감소의 첫 번째 원인이 뭐죠? 예, 여성이 교육을 받기 때문이죠. 여성이 교육을 받으면 더 애를 안 낳아요. 그러면 여성이 인구가 늘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과학기술적으로, 예, SF 소설에서 보듯, 예, 배양기를 통해서 아이를 낳든가. 두 번째, 젊은 층 인구를 수입하든가.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이스라엘들이 적극적이죠. 예, 유럽, 이스라엘, 미국이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적극적이다. 한국도 적극적이 돼달라고 요기한 바 있죠. 예, 다른 방법은 전 세계 여성들이 잘 살면 돼요. 예, 아프리카 여성들이 잘 살면 애 안 낳아. 간단하게 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애 안 낳습니다. 제3세계 여성들이 잘 살게 되면 돼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바로 지금 선진국의 여성운동이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여성운동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예, 선진국의 최근 여성운동과 최근의 노동운동은 지나치게 이기적이다 라고 인들어요. 지난번에 노동운동, 예, 왜 걔네들은 신자유주의 반대해야 되는가, 일리가 있다 걔네들. 그러나 제3세계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를 지지해야 된다 강조했고요. 마찬가지로, 예, 여성운동도 비슷해요. 선진국의 여성운동은 오히려 제3세계 여성운동, 여성의 권리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 그걸 선진국의 여성운동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 오히려 대한민국 여성이 권리 회복에 방해가 된다고 인들아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성운동과 한국 여성운동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좀 이렇게, 예, 달리 보셔야 돼요. 예. 예? 전 분명히 얘기죠. 전 세계 여성들이 잘 살아야 된다. 인구 문제도 그렇고, 예, 그건 분명히 정책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선진국과 제3세계 여성운동 간에는 노동운동처럼 차이가 있다. 예, 그거를 이해 못하고 그냥 선진국에서 한다고 우리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다가는 오히려 제3세계 여성과 제3세계 노동자들의 권익을 해칠 수 있다. 그런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죠.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주실 분 질문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은행 이분이, 이 장부, 예,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 이름이 누구시죠? 갑자기? 신상준, 아주 중요한 인물이시다. 아주 이분하고 한번 인들아가 좀 대화를 좀 하고 싶어요. 좀 더 신상준이라는 분께서 한국은행에 계신 분인데, 예, 좀 더 많은 이것과 수메르 네트워크, 부채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인들아가 챗 GTP에게 학습시켰어요. 예, 최신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뭐 수메로 78대 22 이거 뭐 챗 GTP하고 얘기한 거고요. 티타임즈에서 뭐 또 챗 GTP를 잘 쓰는 방법 고맙고요. 쭉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국제유태자본론과 수메로 경제사론, 예, 이거 뭐 챗 GTP하고 인들아가 얘기한 겁니다. 보시고 질문 주실 분 질문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요즘 계속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요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요거 좋은 소식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단기에는 떨어질 건데, 예, 장기는 올라. 그럼 여러분들은 다 계속 갖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떨어지니까 사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쭉 올라가니까, 그죠? 장기적으로 볼 때 떨어지면 팔아야죠. 근데 당장 뭐 설사 최악의 그 어떤 폭락론자 입장에서 뭐 비트코인이 8,000달러 간다. 그러면 고맙죠. 낮은 가격에 더 사니까. 바닥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렇죠?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좋다니까. 안 그래요? 그거 부정한 사람 없어요. 극히 일부 아주 이상한 애들 빼고. 그럼 뭐냐?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돈이 없다. 돈이 없어요. 돈이. 현금이 없어. 살 돈이 없어. 대출도 끌어들였어. 대출에도 기한이 있으니까. 그런 애들이 이번 은행에서 망한 거죠. 말하자면 자금력이 부족해서. 예. 망한 애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금력이 부족하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안 했든 망한 은행들이 망하는 겁니다. 그럼 자금력이 있고 현명한 투자자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거죠. 예. 일각에선 그렇게 얘기해요. 세력들이 팔고 나갔네. 아니, 세력들이 미쳤습니까? 왜 팔어? 예, 그건 그냥 그 위에, 예? 그 세력들이라는 게 여러 세력이 있지. 예. 조막조막 세력도 있을 거고 큰 손도 있을 거고, 이 훌륭한 미래가 기대되는 이 시장을 왜 남줘? 이 좋은 걸. 예. 기관들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지. 공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여러분이라면 뭐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나 뭐 JP모건이나 얘기하겠어? 암호화폐? 공시적으로 얘기 뭐 안 하지. 근데 이날 얘기했잖아. 비트코인 그 익명의 그 사토시인가 일본인이 아니고 CIA 계열회사에서 만들었다고요. 이걸. 마음 먹으면 여러분들 거래장부 다 볼 수 있어요. 그쵸? 네. 지금도 뭐 특정한 주소 사이트만 알면 다 알잖아. 주소 사이트에 비트코인 고래 지갑에 들어갔더라. 네. 이렇게 뉴스 나오잖아. 안다는 얘기잖아.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여러분, 반쪽정원이 만약에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거겠어? 반쪽정원은 지금 팔까? 아니면 계속 가져갈까? 고민 때리겠지. 팔 거면 팔고, 계속 보유하고 싶으면 보유하고, 그런 거겠죠. 맥공 18 입장도 돼보세요. 푸딩 입장도 지금 팔 것인가? 나중에 팔 것인가? 그건 마치 이더리움 상하이 4월달에 있잖아요. 얘네들이 의도적으로 3월달 초에 원래 2월 28일날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했던 건 4월달로 미룬 이유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다음 이벤트는 CPI, 그 다음에 퍼월 연준 발언, 하순에, 그리고 5월달까지 없어. 4월달에는 5월달에 금리 인상, 7월달에 금리 인상, 그리고 인드가 강조했던 하반기 부채 협상,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통화량 이런 것만 보시면 되겠다. 그랬더니 토스뱅크 돈 빼라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 거기가 그러니까 생계형 대출은 돈이 안 돼요, 여러분. 생계형 대출은 그래서 고금리인 거야. 한국의 이 저축은행 그 고금리 수밖에 없어요. 50만원, 100만원 대출 받는 애들이 빚 갚으려고 대출 받는 게 경우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지, 따지고 보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사업용 대출을 얼마나 잘하는가가 돈 버는 거예요. 시중은행이 돈 버는 건 한국의 중산층이 튼튼하고 부동산 대출, 아파트 대출을 잘하기 때문에요. 한국의 아파트가 굉장히 안정적인 겁니다.
예?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간에 예. 그 4대 시중은행이 안정적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업 삼성전자 대출 받으려고 막, 대출 좀 해주세요. 우량 기업한테는 하고 다니잖아. 시중은행들이 제발 좀 대출 좀 해주세요. 대출 좀 가져가세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대출 안 해주지. 왜? 안 갚을 거니까. 안 갚을 사람한테 빌려주면 이자 1, 2% 먹다가 100% 날리거든. 안 그래요? 그게 역사야. 생계형 대출은요. 기본적으로 원금 까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책이 뭐냐? 우리 록펠러 가문께서 많이 시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햇살론 뭐 이런 거 하여튼 간에 많이 연구해 주세요. 전 기대가 큽니다. 잘 아시겠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자유시장 체제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생계형 대출을 사실 굉장히 생계형 대출은 해법이 없어요. 진짜로. 만약에 된다면 양자산업혁명시대가 된다면 그것도 어떻게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정확한 계산이 된다면 그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렵더라도 또 개선책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성형도 잘하고 있고 계속 전 세계 모든 정부들이 이 생계형 대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해서 속 빨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속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1시네요. 이제 방송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좋은 분들이 이렇게 의견 주셨고, 그 다음에 오토기어 아까 얘기했죠. 그 좋은 얘기. 깃불 자동차 만드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막 손숙자님 막 끝내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인드라같이 지금 수백만원 물려가지고 인드라 지금 맞아서 하고 있어요. 옛날 같은 저는 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10만원만 손해봐도 밤에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나타샤가 너무너무 잘 알았죠. 이 성격을. 근데 조금씩 인드라가 맞아세가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노력하는 투자자, 남 탓하지 않고 좀 더 공부하는 투자자, 부족함을 아는 투자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무슨 이런 문제, 투자 문제로 신에게 의존하고 국유원에게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부자 되는데 당연히 부자 될 건데 그런 거 도와주는 거, 그런 건 괜찮죠. 보니까 이 귀감이 될 만한 투자자네, 밀어줄까, 이런 게 좋은 거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애를 키워주는 건 낙하산 인사죠. 안 그래요? 전 낙하산을 반대합니다. 능력 있는 투자자가 됩시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밤 되시고요.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